네, 우리 문턱없이 만납시다 행사에 오신 인플루언서 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는 이규빈 사무관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무총리실은 국민과 소통의 창구를 만들고자 지금까지 있었던 총리실의 문턱을 과감하게 허물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행사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의 주인공은 죄송하지만 지금 앞에 계신 총리님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지금 온라인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시거나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찾아주신 인플루언서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정부 행사에서 보던 단상과 단아를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총리님의 인사 말씀과 각 귀빈의 축사도 모두 없앴습니다.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하기에 제가 호명하면 간단히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먼저 모두 아시죠? 정세균 총리님입니다. 뒷줄 계단에는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님, 조성만 국무총리 비서실 공보실장님, 한영민 문체부 차관보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문턱을 깨고 벽을 트는 소통의 날입니다. 오늘 행사는 국무총리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으며 줌을 통해 동시 진행됩니다. 사전에 아무런 조율이 없으니 마음껏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된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나리 헤이조이스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이크가 되네요 이제.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여성을 위한 커리어 문제 해결 플랫폼 헤이조이스를 창업하고 또 경영하고 있는 이나리라고 합니다. 헤이조이스는 한 1만여 명의 멤버들이 함께 자신의 커리어 성장을 위해서 네트워킹도 하고 공부도 하고 교류도 하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더 많은 한국의 여성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해서 다양한 소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경험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렇게 뵙게 되어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성 중소기업 유통센터 디지털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오늘 진짜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그동안 코로나의 시간이었는데 이제 면역의 시간이 온 겁니다. 이 백신 접종 시작된 거 너무 뜻깊은 날에 그 백신을 기다린 유일한 세균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백신을 기다려온 세균님과 저는 이제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경제 전환의 백신 중소기업 유통센터 소상공인 디지털 본부장 김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이필성 샌드박스 네트워크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샌드박스 네트워크 창업자이자 대표이사 맡고 있는 이필성입니다. 저희 샌드박스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또 시청자분들을 즐겁게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은 도티님, 유병재님, 슈카님, 장빛주님과 같은 유명하신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컨텐츠로 세상을 더 재미있게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더 이제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연 유닉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닉의 공동창업자 겸 대표를 맡고 있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유닉은 우리가 시간이 없지 세상이 안 궁금하냐라는 발칙한 슬로건으로 많이 알려진 콘텐츠 스타트업입니다. 지금 한 30만 명 정도의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가 구독하고 있는 이메일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고요. 아침마다 꼭 알아야 하는 시사 이슈를 골라서 대화하는 것처럼 재밌게 갖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동안 젊은 세대하고의 소통에 굉장히 모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 잘 나누고 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MKTV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아마 여기 초대된 분 중에서 총리님과 가장 나이가 가까운 사람이 돼서 옆에 앉은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저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늘 뛰어다니면서 운전하고 전국을 강의를 다니던 사람이고 단 하루도 강의를 안 한 적이 없이 30년 살았는데 작년 1월 22일 이후로 강의를 한 건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가 직원도 내보내고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8개월간 60 가까운 나이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명의 직원에서 무려 70명의 직원으로 디지털 회사로 성공했어요. 근데 이걸 저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어서 많은 40, 60 여성분들 그리고 저를 그동안 사랑해 주신 팬들에게 안전하게 어떤 세상에서도 디지털 세상에서도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눔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큰 것 같아요. 갑자기 유튜브가 많이 커서 133만 명이 됐고 그리고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은 무려 10만 명의 학생이 저희 MKYU라는 제가 급히 만든 온라인 대학에서 그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이 와도 살아낼 수 있게끔 우리의 모든 전 연령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그런 일에 대해서 저는 또 할 거고 그런 이야기로 오늘 좀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충섭 한국관광공사 기획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관광공사 브랜드 마케팅 팀장 오충섭입니다. 제가 사실 얼떨결에 온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만든 한국관광 해외 홍보 영상이 봄 내려온다 Feel the Rhythm of Korea가 히트를 치면서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저희가 그 영상으로 적극행정 부분에서 제가 PT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요. 그때 총리님이 직접 수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 디지털 시대 관광이나 여러 중소업체들 힘들고 그래서 저희도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서 저희가 한국관광 캐릭터를 작년에 개발했고요. 그래서 오늘 특히 3시에 저희 인스타 오픈하거든요. 우리 총리님도 인스타로 많이 소통하셔가지고 이따가 관광 캐릭터 조선시대 왕이 인싸가 되고 싶어서 현대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무사 무검이랑 그 다음에 마법사 가운이도 이따가 제가 총리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윤직 오리콤 IMC 미디어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좀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20여 년 동안 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관련해서 연구도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또 관련한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아마 최근처럼 소통이 많이 요구되는 시대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총리님을 비롯한 인플루언서들이 아마 이런 소통의 접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공교롭게 오늘 발제를 맡게 됐는데요. 소통에 왜 이런 디지털 시대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디지털 소통자 담당자들께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모두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정부의 문턱을 없애는 첫 번째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디지털 게릴라 양윤직 본부장님의 모바일 시대 소통의 길을 더하다 발제부터 듣고 자유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잠깐 발자하는 동안 잠깐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길었는데요.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중요한 질문을 좀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선사 시대부터 인류의 역사가 줄곧 발전해 왔는데 동물과 달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차별적인 어떤 원인 때문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지구상에서 인간이 가장 최고의 그런 동물이 된 이유가 그 원천적인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언어의 인지혁명이라든지 기술의 발달, 도구를 쓸 줄 아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것,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단 한 가지를 뽑으라면 저는 이걸 뽑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혹시 총리님께서 답변을 좀. 예. 문자. 예, 문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이건 정답이 아니네요. 예, 조금 더 이제 돌아가 보면요, 바로 소통입니다. 예,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혹시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발 하라리 교수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워낙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나약하기 때문에 협력할 줄 알아야 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왜 오늘날 2021년도에 소통이냐? 선사시대 이전에도 우리 인간은 소통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지금은 또 다른 어떤 소통의 의미를 갖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미디어의 그 역사를 보면 우린 주로 전달에만 주로 에너지를 쏟아왔습니다. 나의 메시지를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과정,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두느냐, 그 다음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얼마만큼 많이 미디어를 통해서, 주로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나의 이야기를 전달할 거냐, 어떤 뉴스를 퍼뜨릴 거냐, 이 관점에서만 우리는 소통을 해왔습니다. 근데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이 소통의 개념이 바뀌었죠. 우리는 늘 소통을 필요로 하고 앞으로 100년 후에도 분명히 소통은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 인류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주로 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물론 지금 정부는 굉장히 소통을 잘합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우리는 나의 이야기를 전달만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소통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좀 사례를,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례를 들고 왔는데, 딱 10년 전이죠. BTS가 트위터에 우리는 음악을 하겠다라고 시작하면서 그들의 음악을 방송국을 찾아다니면서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자신들의 노래를 또 작사하는 과정, 작곡하는 모든 과정들을 바로 음악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SNS를 통해서 소통을 했죠. 10년 전에 이들이 오늘날 BTS가 될 거라고 상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매일 스타벅스를 마십니다만 2007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스타벅스의 주가가 무려 97%나 하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경제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2만 6천 개 매장을 뭐 매일 500개씩 줄여 나갔으니까요. 근데 스타벅스는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서 단순히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바리스타한테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도록 시켰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이 무엇인지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에 광고 하나 없이도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매출을 가져오고 있고요. 그 이후로 주가는 지금 뭐 오늘 현재 시점에 거의 $100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그런 기업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전 세계에서 그 공공기관 중에서 소통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의 미디어 기업이 돼서 잘 운영하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가 바로 나사일 겁니다. 무려 그 30여 명의 담당자들이 720가 넘는 그런 소셜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거의 매일 실시간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재미난 사례를 볼까요? 예. 한국미소촌. 아마 최근에 아마 코로나 때문에 아마 방문이 좀 여의치가 않았을 텐데요. 예전에 기억을 돌이켜 보면 이곳은 그냥 아주 박제된 그냥 박물관 같았습니다. 예, 전혀 소통이 없었죠.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추억의 향수에 젖어가지고 그냥 사진이나 찍고 오는 그런 정도의 그런 관광지였습니다. 민속촌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냥 라이브한, 그냥 관람객들이 함께하는 그런 모든 장면들을 실시간으로 촬영을 했고, 이것은 곧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었습니다. 이 짧은 유튜브 영상이 무려 1052개. 이것이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냈냐면 바로 이겁니다. 무려 총 3억 개의 뷰.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당시만 해도 뭐 거의 젊은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젊은 층 20, 30대들의 방문객들이 무려 70%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을 가장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진이 굉장히 대립되죠. 우리가 직접 소통을 했을 때와 단순히 전달, 왼쪽에 있는 사진은 하나의 쇼입니다. 그냥 관람객들한테 뭘 보여줄까만
고민했던 거고 우측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이 행사에 그다음에 이 미숙소이라는 그런 하나의 테마에 차별을 시키면서 더욱더 적극적인 소통을 했던 결과들이 바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디지털 소통,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사시대에도 굉장히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소통은 필요했고 그러나 지금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소통은 더없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두 가지, 디바이스 면에서는 모바일의 변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튜브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 미디어 역사를 잠깐 돌이켜볼까요? 대한민국에서 라디오가 등장한 이후에 이 라디오가 대중화되는데 무려 84년이나 걸렸습니다. 라디오는 38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은 등장한 이후에 무려 19년이나 걸렸습니다. PC는 12년이 걸렸고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불과 3년 만에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이 그림을 더 그려본다면 저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미래의 10년에는 테슬라가 혹은 아이오닉이 또 다른 거대한 영향력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플랫폼, 가장 영향력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바로 유튜브죠.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그냥 젊은 층들이 향유하는 그런 동영상 채널에 불과했고 2008년만 하더라도 그냥 온갖 고양이 또는 개들의 그런 영상들만 잔뜩 올라와 있었던 그냥 적자 채널 기업이었었죠. 지금은 모든 연령대들이 즐겨 찾는 또 소통하는 그런 중요한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50대 이상이 가장 사용 시간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 그리고 또 디지털 디바이스에 익숙한 그런 세대들은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텔레비전의 시대가 아니라 유튜브가 훨씬 더 영향을 주는 그런 채널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점점 영상에 대한 그런 소비나 수요는 많아지고 있고요. 물론 과거에도 문자, 트위터 같은 또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사진 굉장히 많은 소셜 채널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영상의 시대가 앞으로는 상당히 길어질 것 같고 이런 모바일의 미래도 결국 영상이고 영상의 미래도 결국 모바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증거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확실히 텔레비전보다 모바일을 통한 영상 시청을 훨씬 더 모든 시간대에 걸쳐 가지고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점점 텔레비전 시청률이 감소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질 때가 되었습니다. 메신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메시지가 더 중요할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같은 내용이라도 같은 컨텐츠라도 누가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죠. 같은 하나의 사실이라도 제가 전달하는 것과 총리님께서 전달하는 것은 그 무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메시지는 예전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할 겁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메신저의 역할입니다. 오늘 인플루언서 시대에 어쩌면 딱 맞는 그런 그림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왔죠. 과거에 우리 신문 시대 때는 인플루언서들이 주로 뉴스페이퍼 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어떤 영화 컨텐츠를 띄우기도 하고 굉장히 큰 이슈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 시대가 되면서 이제 그 역할이 PD로 넘어갔죠. 이러다 이제 PC 시대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소위 블로거라는 그런 새로운 인플루언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쓰는 글 하나하나가 낯선 맛집을, 낯선 음식점을 맛집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평범한 장소를 굉장히 훌륭한 관광지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바일 시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가장 큰 인플루언서, 영향력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김유영 대표님도 아마 KBS 사장님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미 되셨으니까요. 유튜브가 발전한 또 다른 측면입니다. 우리 그 문화유산 답사기의 유형 중 그 6권의 그 부제이기도 하죠. 인생 도처 유상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정말 전국을 돌아다녀 보니까 유상수 정말 고수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도 고수는 있었고 지금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중에는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춤을 잘 추는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아주 우리가 발견되지 않았던 굉장히 많은 사람도 있는데 유튜브는 그들을 대중에게
끄집어냈습니다. 정말 지금도 굉장히 많은 고수들이 있죠. 저도 깜짝 놀랍니다. 예. 그냥 평범한 한 개인이 올린 영상에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는 그 평범한 개인입니다.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해당 분야의 모든 분야의 그런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이 유튜브나 SNS는 수많은 그런 고수들을 직접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마 그게 작년에 특히 2020년도에 코로나가 등장하면서 그 고수들이 굉장히 많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오늘 제가 두 가지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물론 각 분야마다 굉장히 많은 고수들이 있습니다만 왼쪽은 부동산 사이트입니다. 예. 제가 오늘 일부러 좀 이걸 좀 링크 가져온 이유는 한 150만 명 정도 되고요. 이 안에는 소위 네임드라고 하는 몇몇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그냥 네임드입니다.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다 익명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굉장히 열풍이었죠. 이 3프로TV 저도 가끔 시청을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경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50만 명에 미친 이 시장의 영향, 그리고 122만 명이 만든 시장의 영향, 한 100만 명인데 이게 과연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KBS 9시 뉴스 시청률이 10%가 넘는데 동시에 그냥 거의 한 몇백만 명이 보는데 어떻게 100만 명이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두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과연 훌륭한 그런 굉장히 유명한 그런 메신저와 혹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인플루언서 누가 더 영향력이 있을까? 제니퍼 애니스톤에는 유명 배우를 써서요 57억이라는 그런 제작비를 들여서 유튜브에다가 한 편의 광고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조회수가 600만 뷰 정도 나왔죠. 무려 57억을 썼습니다. 그 이후에 케이시 네이스테드라는 그냥 여행 블로거였어요. 그냥 접촉을 했죠. 우리가 무료로 1등 좌석을 줄 테니까 그냥 마음껏 어느 시나리오도 없습니다. 짜여진 각본도 없었고요. 그냥 신났죠. 공짜로 탄다니까 밥도 무료로 주고 열심히 그냥 이 모든 장면들을 유튜브 영상에 올렸습니다. 무려 6천만 뷰. 에미레이트 항공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10배 가까운 그런 효과를 누렸습니다. 메시지가 얼마큼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은 뭐 연령대별로 시대별로 물론 이제 메시지도 분명히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이제 긴 거보다는 짧은 메시지가 중요하고요. 단순한 사실보다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정말 긴 것이 얼마나 지루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72초 드라마가 나오고요. 1분짜리 영화가 나오고요. 10글자도 안 되는 시도 나오고요. 모든 것이 다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플랫폼들도 점점 짧아지고 있고요. 긴 것은 별로 보질 않습니다. 플리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쓰던 짧게 써라. 그래야 읽힐 것이다. 명료하게 써라. 그러면 이해될 것이다. 그림같이 써라. 그러면 기억 속에 머물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SNS에서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한테 지금 빨리 짧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저 빨리 짧게 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고 굵은 결론을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용을 30분을 얘기해도 부족합니다만, 결론은 우리 공공기관, 그 다음에 또 각 정부 부처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저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보다 또 더 잘하기 위한 그런 몇 가지 조건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무조건 전달하려고 하지 마라라는 거죠. 과거처럼 그냥 잘 기사 써가지고 기자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게끔 하는 그런 노력도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국민들과 좀 더 소통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작은 수의 구독자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쩌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포함한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길게는 인플루언서를 양성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메시지기면 가급적 짧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스테이트먼트, 그냥 단순한 사실보다는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의 시기입니다. 예,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언제 구독자 수를 늘리고 좋아요를 만들지? 그러나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진 하나의 결과물들이거든요. 변화는 불편합니다. 원래 하던 방식이 편하니까. 그러나 좋은 변화도 항상 그 불편함을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 불편함은 결국엔 좋은 성공으로 이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고 굵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윤직 본부장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소통이 무엇인지,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의식과 소통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총리실에서 개설, 운영하고 있는 문턱 없는 디브리핑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디브리핑은 수요자 관점의 뉴미디어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을 통한 뉴미디어 소통을 강화해 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부처, 청 등 31개 기관에 디지털 소통팀을 설치한 것입니다. 디지털 소통팀을 통해서 국민들과 쌍방향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소통 강화의 흐름 속에서 총리실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정책을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뉴미디어 전용 플랫폼으로 문턱 없는 디브리핑을 2020년 12월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왼쪽 사진과 같이 총리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문턱 없는 디브리핑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문턱 없는 디브리핑의 메인 화면입니다. 이미지 소통은 모교 대화, 균블리 노트, 현안 메시지, 적극 행정, 생애 주기별 정책, 총리실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리 동정 및 정부 정책 관련 다양한 카드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소통은 모교 대화, 통통한 현장, 좋은 세균, 현안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리 동정 및 정책을 보다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영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책 현안 소통은 정책 뉴스, 언론 보도 설명, 정책 위키로 구성되어 정부 관련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SNS 소통으로 총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를 모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총리 개인 SNS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디브리핑 인플루언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리실에서는 따뜻한 정책 정보를 좀 더 재밌고 친근하게 전달해 주실 인플루언서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총리실 홈페이지, SNS를 통해 수시로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참여와 탈퇴 제한이 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디브리핑 인플루언서로는 현재 30여 분이 활동하고 계시며 주기적으로 컨텐츠 제작을 하고 계신 인플루언서 분들도 계십니다. 인플루언서 분들께는 문턱 없는 디브리핑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자료를 수시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며 최신 정책에 대해 정책 브리핑 뉴스레터를 매주, 총리실 뉴스레터는 격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후 인플루언서와 소통, 정책 협업 등의 사례를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확산해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책 관련 문의에 대해 수시로 답변해드리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4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여 운영 취지, 계획을 공유하고 인플루언서 분들의 기대와 요청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디브리핑을 시작으로 향후 디지털 소통 홍보가 국민들 일상 속으로 들어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을 열었으니 이제 본격적인 소통의 벽을 트겠습니다. 오늘의 토론의 진행은 헤이조이스 이나리 대표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바쁜 분들 또 특히 총리님 진짜 국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 함께 하시는 만큼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영양가 있는 토론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덩어리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일단 이 전체 토론의 주제는 공공부문의 디지털 소통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입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요. 바로 세대별 소통 기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대가 다르다,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직장에서도 하시고 가정에서도 많이 하시는데 뭐 디지털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세대에서 특별하게 굉장히 놀라운 소통 역량을 보여주고 있으신 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먼저 그 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김미경 대표님. 예, 김미경 대표님 아까 자기소개하실 때 유튜브 팔로워 이제 135만 명 됐어요. 이렇게 말씀 주셨고 MK 대학에도 예, 뭐 10만 명 이 정도 되는 분들이 함께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엄청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도 빨리 커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김미경 대표님께서 운영하신 또 MKTV가 운영하는 그 채널에 135만 명의 엄청난 인플루언서 유저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 상당수가 40대에서 한 60대 정도 되는 맞아요. 그런 예. 시니어 여성분들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과 굉장히 잘 소통할 수 있었던 어떤 비결, 방법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건 그게 공간이 땅에 있건 하늘로 올라가건 나누고 싶은 대화는 달라지지 않아요. 디지털이라고 해서 딴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4060 여자들이 가장 듣고 싶은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일단은 4060은 이제 아이를 떠나요. 우리는 자녀 교육 콘텐츠를 올리면 조회수가 하나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20, 30대가 아니니까요. 그럼 40대만 하더라도 갑자기 억울해지면서 나를 다시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신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나를 찾는 방법은 굉장히 그 컨텐츠가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를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약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는 회사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하다가 그만둬도 됩니다. 인플루언서는 개인이잖아요. 그럼 내 생애를 걸고 약속한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5개는 죽어도 올릴게요. 응급실 안 가는 이상.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30개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린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30만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게 5개를 올렸구나. 근데 그 5개, 일주일에 5개의 영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뭘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 라고 이제 고민하면서 지속적으로 올리다가 보니까 사실은 굉장한 신뢰관계가 생긴 거죠. 그 인플루언서와 개인과의 소통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미들맨이 빠진 소통이에요. 옛날에 제가 강의를 갔을 땐 나를 초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막 뛰어나오겠죠. 차를 세워놓으면. 그럼 그분이 저를 중간에서 소개를 합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 김미경 선생님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저를 모르는 사람도 중간에서 누가 그 사람의 권위와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미들맨이 있으니까 이건 직거래가 아니에요. 근데 디지털 세상은 직거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프라인에서 유명한 회사 회장님도 유튜브 시작하면 2달 동안 구독자 50명에 시달리셔야 됩니다. 악몽 같죠. 그래서 미들맨 빠진 다이렉트 시장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 시장은 못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권위가 있었던 시장, 권위가 있었던 사람, 그랬던 시장에서 오랫동안 나를 증명해주는 시장에 익숙해졌던 분들은 디지털 시장에서 그야말로 개인 대 개인으로 1대1로 붙는 게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1대1 시장에서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무엇보다 정부가 인플루언서를 키우고 싶고 정부에서 정책을 좀 더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으면 그러니까 정부가 들어가는 순간 미들맨 느낌이 너무 나는 거예요. 1대1이 아닌 느낌. 그래서 친숙해질 수가 없거든요. 이 문제를 컨텐츠와
발탁된 인플루언서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1대1의 느낌, 개인 대 개인의 느낌을 주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뭐 이런 세대는 이렇고 저런 세대는 저렇다라기보다는 이런 일대일 소통이 가능한 시대에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대화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이어가야 하기에 그 다음에는 저희 김소연 뉴닉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김미경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한테 굉장히 큰 인사이트는 세대가 다르다고 해서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였는데요. 소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로 MZ세대와 많이 커뮤니케이션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네, 뉴닉도 지금 약 30만 명, 어쩌면 SNS까지 합치면 40만 명 이렇게 되는 MZ 세대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뭐 고민하는 바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런 공공부문의 디지털 소통에서 좀 참고하실 수 있는 이 세대의 맥락, 세대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의견을 덧붙여 보고자 합니다. 사실 워낙 많은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세대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이들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을 잘 큐레이션하고 그게 왜 나하고 관련 있는지 그 관련성을 잘 풍부하게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젊은 세대라고 부르는 20, 30, 2030 세대가 생각하는 나의 세계라는 게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해외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또는 뭐 교환 학생 또는 내가 소비하는 해외 제품이나 재화 서비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다른 나라의 사례 같은 것도 워낙 멀지 않게 느끼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정책의 논의가 왜 중요하고 그게 왜 나한테 특히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설득해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상당한 설득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유닉은 시사 이슈를 잘 큐레이션해서 이 세대하고 관련성을 잘 설명해내는 그런 콘텐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브렉시트라고 하는 저 먼 나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세대가 뭐 되게 어려운 그냥 국제 정치 같은데 하고 귀를 닫기가 쉽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저희는 연결을 짓고 지어서 그래서 수입되는 위스키의 가격이 어떻게 바뀌니까 일단 들어봐라고 저희만의 설득력, 저희만의 스토리텔링을 좀 가져가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연결 지어주면 이 설득력이 높아질까 하는 것을 많이 고민을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간까지 딱 맞춰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총리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만인의 총리님이신 관계로 모든 전 세대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많은 고민도 하실 거고 실제로 경험도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소통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소통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데 제가 그 어느 행사에 갔는데 거기서 그 화상으로 그 얘기를 하던 상대가 갑자기 줄을 서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주례를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서거든요. 근데 전혀 생면부지의 청년이 주례를 서달라고 그러는데 정말 당돌하잖아요. 제가 오케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그 SNS에 올렸더니 결혼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이거 좀 저 앞으로 집합 금지 좀 풀어달라. 결혼해야 되는데 50명까지밖에 못 오니까 그럼 손님들 못 오지 않냐. 근데 제가 그걸 못 들어드렸어요. 뭐 하여튼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도 소통을 하긴 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는 그 클럽하우스가 핫하잖아요. 제가 그냥 겁 없이 한번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는 잠시 들렀다 나오려고 그랬는데 1시간 20분 정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격이 없고 당돌하고 또 이렇게 지루하지 않고 정말 너무
재미있는 소통이었다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 그 SNS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의 소통들은 자주 못해요. 그런데 제가 그 최근에 클럽하우스를 경험하고 나서 이게 좀 이 정기적으로 좀 이렇게 좀 그런 데도 참여하고 또 뭐 젊은 세대 어디 가서 만나려고 하기 어려운데 거기서는 뭐 그냥 수백 명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소통의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경험만 갖고 말씀하시면 정말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갈 길이 먼 관계로 짧게 줄여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질문에서 또 총리님 말씀 듣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그냥 디지털 소통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즘 플랫폼이 너무 많아졌고요. 아마 클럽하우스 말씀하셨는데 저도 들어가서 한 1, 2주일 동안 꽤 많은 시간을 이렇게 투여를 하면서 그 플랫폼의 성격을 알아보려고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요즘 점점 이런 미디어 플랫폼이 늘어나고 그래서 뭐 단일하게 뭐 하나를 신경 쓸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채널들을 관리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최적의 나에게 맞는 플랫폼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필성 대표님 그리고 이승환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필성 샌드박스 네트워크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사실 그 지금 샌드박스 네트워크에 있는 인플루언서 속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지 유튜브가 아니라 틱톡이라든가 뭐 그 외에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트위치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당연히 공중파도 있고요. 예, TV도 있고 이런 어떤 플랫폼마다의 특성 같은 걸 좀 보실 때 어떤 뭐랄까 뭐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뭐 어떤 좀 좋은 경험 사례가 있으신지 예,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디지털 플랫폼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좀 대중적인 플랫폼은 현재 유튜브가 가장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TV가 좀 트렌드를 이끌고 가장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뭐 쉽게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은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일요일에 개콘 보고 나면은 월요일에 반에서 개콘 유행어를 따라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게 TV가 갖고 있던 힘이었는데 이제는 그 힘을 유튜브가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너 TV에서 뭐 봤어? 라고 이제 나 TV에서 봤는데 라는 말을 이제는 뭐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술 마시러 뭐 주점 같은 데 가서 앞에 중년분들 뭐 아저씨분들 뭐 아저씨란 표현은 좀 그렇고 중년분들 모여서 이제 뭐 담소 나누시는 걸 옆에서 들어보면은 나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런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떠오를 정도로 이제 유튜브에서 봤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제 대중들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플랫폼이 이제 유튜브가 된 것 같아서 유튜브를 가장 좀 중요한 소통의 채널로 활용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틱톡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틱톡은 좀 더 이제 10대 그리고 심지어는 뭐 초등학생 이제 뭐 그런 어린 친구들이 어떤 컨텐츠를 소비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본인이 참여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플랫폼으로서 더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MZ 세대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 친구들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직접 컨텐츠를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좀 자신의 창작 욕구를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틱톡이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소셜 채널 역시도 뭐 비슷하게 예전과 같은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플랫폼들 같은 경우는 각자 다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그 플랫폼의 특성에 맞춰서 취사 선택해서 적절한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제가 여기서 뭐 마지막 한마디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소통에 있어서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대세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100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 90을 전달하고 나머지 10은 뭐 도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측면들이 있어서 결국은 90을 도달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유튜브가 가장 의미 있는 플랫폼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중요하네요. 근데 아까 김미경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팔로워 초반에 1000명 만들기가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예, 진짜 예, 그런 곳에서 엄청난 그 성공 사례를 갖고 있으신 패널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서 예, 기를 좀 받고 싶습니다. 진짜. 두 번째로는 저희 이승환 푸푸스스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자기소개를 살짝 못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저는 푸푸스스를 오래전부터 봐온 독자 중에 한 명인데요. 독립 온라인 미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온라인 플랫폼, 미디어 플랫폼들이 생기고 죽고 살고 하는 시장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세계를 만들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다 복잡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시대에 푸푸스스만의 생존법, 생존력이 있다면 뭐였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너무 화려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뭐 거의 고등학교 배구 선수를 김연경으로 둔갑시킨 것 같은데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너무 길다 보니까. 네, 푸푸스스는 망하지 않고 왜 계속 가고 있나? 네, 이 힘든 시장에서 이 어려운 와중에. 망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결국 돈이 어디선가 들어온다는 건데 돈이 들어오는 것은 기성 언론이라면 역시 정부의 삥을 뜯고 기업의 삥을 뜯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정부와 기업의 삥을 뜯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한테는 아무리 잘해줘도 정부가 돈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을 핥는 거죠. 이제 이렇게 훌륭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너무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기업의 이미지를 포장해서 광고로 돈을 벌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이게 언론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뭐 사이즈가 크면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독자들이 그만큼 많이 있으시다는 뜻일 텐데요. 그 더 많은 독자들이 계속 푸푸스스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신 걸까요? 미디어적인 차원에서? 예. 미디어적인 차원에서 별다른 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있어야 한다는 딜레마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돈이 조금이라도 남을 때마다 좀 미디어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사에 열심히 돈을 쓰고 있긴 합니다. 뭔가 20고개를 해야 이승환 대표님한테는 진짜 찐 인사이트를 제가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다음 질문으로 일단 넘어가고 다음번 질문에서 잘 말씀을 더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김소연 대표님, 김민경 대표님 그리고 옥충섭 관광공사 브랜드 마케팅 팀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 요겁니다. 소통 성공 사례 궁금합니다. 이건데요. 세 분이 모두 다 굉장히 큰 모두가 다 알만한 그런 성공 사례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셔서 그에 대한 어떤 케이스를 짤막하게 말씀을 여쭙고 싶어요. 먼저 김소연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거 행사 계획을 딱 받았을 때 어딘가의 소제목이 100만 클릭 달성을 어떻게 쉽게 하는가 같은 것이었는데 명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저희도 아직 갈 길이 먼데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고민을 살짝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유닉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조금 부연을 하자면 2030 세대의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하면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 해주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요즘 애들은 뉴스를 안 보지라고 하는 것이 안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 보는 거다라는 조금 다른 전제로 시작을 한 콘텐츠 스타트업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에게 계속 물어봤거든요. 뉴스를 왜 안 봐? 라고 물어보면 이제 어떤 친구도 자신 있게 뭐 그냥 필요 없어서 안 봐라고 하지 않고 무언가 이제 아쉽고 되게 죄책감 있는 말투로 보고 싶었는데 하면서 뒤에 따라오는 이유들이 있었어요. 보고 싶은데 뉴스가 너무 많다. 보고 싶은데 너무 지루하게 느껴진다. 보고 싶은데 광고나 댓글 같은 게 나는 조금 마음이 불편했다. 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저의 공동 창업자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면 분명히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의 유닉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방금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너무 많은 뉴스 중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뉴스를 잘 짚어내는 그 큐레이션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고, 또 지루하게 느끼지 않게끔 마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스토리텔링 구조를 열심히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광고라든지 댓글 같은 게 불편하다라는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는 훨씬 더 예쁘고 감각적인 브랜딩이나 아니면 계속 이 감수성 있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한 내부 가이드 같은 걸 정비하면서 계속 좋은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닉은 사실 이제 언론사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저희를 콘텐츠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콘텐츠 스타트업이든 미디어사든 굉장히 전례 없이 역시나 브랜드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정부 부처에서 소통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싶게 만들기. 그러니까 우리를 친구로 두고 또 자랑하고 싶게끔 만들기.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 브랜드가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소비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모습인지 같은 걸 계속 체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미디어 회사에서 하지 않을 법한 매년 저희만의 돌잔치 행사, 저희 캐릭터가 고슴도치 캐릭터가 있는데 그 고슴도치 캐릭터의 돌잔치 오프라인 행사를 연다든지, 아니면 유닉송이라는 저희 회사만의 음악을 만들어서 팬들한테 선물을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소통 전략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네. 예, 유닉은 사실 미디어 스타트업을 한국에서 하고 있는 회사들은 다들 주목해서 보고 있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를 갖고 있는 회사여서, 예, 저도 더 말씀을 또 들어보고 싶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충섭 관광공사 브랜드 마케팅 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공사는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가 이제 B급 영상, 감성의 영상 만든 거 이외에도 있지 영상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는 관광객을 유치하게 해서 홍보 영상을 만드니까, 예를 들면 작년 같은 아시아 수요자들의 잠재 관광객들이 뭘 원하는지 수요를 뽑아서 전략적이고 뭔가 맥락이 있고 컨텍스트가 있는 영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코로나 19가 퍼지면서 심각해지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차피 못 오는데 이렇게 전략적인 영상을 만들어봐야 기본적으로 한류 아이들이 쓰면 팬덤에 한정되거든요. 아무리 해도 엑소건 방탄이건 저희도 이종석, 빅뱅, 유나까지 써봤는데 그 팬덤 범위를 못 벗어나요. 그래서 저희의 고민은 좀 소비자층을 좀 확대를 하자. 그 다음에 뭔가 밈이 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한번 영상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저희 타겟국에서 명확합니다. 해외 MZ세대거든요. 주로 20, 30세층. 뭔가 주도하고 디테일적으로 주도하고 오프라인으로도 뭔가 챌린지 정신 있는, 그래서 뭔가 병맛의 영상을 만들자라는 컨셉에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여기 공공 부분도 있고 이규빈 사무관님도 저기 하시지만 공공 부분은 사실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도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얘 얼마 들었냐부터 해서 왜 의상이 그러냐, 그다음에 이건 개인 취향이 있거든요. 영상은 철저하게. 그런데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좀 뭔가,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코로나가 있으니까 시장 가면은 또 이제 좀 촬영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었고,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한국관광 홍보 영상이 공공기관이 만든 영상이 이렇게 좀 보기에 따른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익숙해지니까 드는데 되게 의상도 이상하고, 저희 고궁 가서도 이제 좀 약간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밈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만들었는데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마 한국의 흥을 느껴라라고 하는 관광공사 홍보 영상들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그 영상을 어떻게 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미경 대표님 말씀 안 들을 수 없죠. 아까 자기소개 하시면서 간단하게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해서 엄청난 경험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다시 한번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은 신기하게도 이제 원래 구독자가 자기 닮은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 또래가 오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20대들이 60대 채널 가서 잘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40, 60
똑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 아이 키우고 남편과 함께 어떻게 살래,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살아야지, 노후는 어때. 그래서 저희 그 채널 같은 경우는 그냥 불패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랑 재테크 들어가면 빵빵 터져요. 두 개가 합쳐지면. 그러니까 아, 나이 들어서 얘한테 증여를 해야 되나, 먼저 주면 이놈이 다 내 돈 튀겠지, 뭐 이런 느낌의 영상 되게 좋아. 결국 자기 관심사대로 보는데, 요즘에 새롭게 발견한 관심이 하나 있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40은 괜찮아요. 50부터 80 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 70대 되신 분들. 이 디지털 정부가 나를 놓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실제로 많은 은행들이 디지털로 다 은행을 다 어플리케이션에서 하게 하면서 은행의 창구에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부터 놓쳤습니다. 그때부터 놓친 사람 국민 중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잘 가르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코로나까지 있어서 속도가 너무 빠르고 우리도 바쁘다 보니까 놓치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안타까운 그런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요. 그러지 않아도 나이도 소외되는데 디지털로 2중 3중으로 소외되면 우리는 뭐냐.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제가 작전을 짰죠. 3060 여성을 대상으로, 3040이죠. 디지털 튜터를 제가 전국에 10,000명을 양성합니다. 무료로요.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옆집 할아버지 가서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자식이 저기 상주에 있는 아버지 가르치러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 옆집 할아버지는 옆집에 계시는 분이 책임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개인인데 공공의 성격을 띠고, 공공인데 개인의 성격을 떠야 인플루언서는 살아남는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저는 요새 더 많이 했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또 전국의 10,000명의 기후변화 그린 인플루언서도 양성합니다. 이것도 다 공공 차원이죠. 웃기죠? 근데 제가 민간이잖아요. 집에서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여자는 엄마건 은행원이건 상관없이 너의 두 번째 직업은, 당신의 두 번째 직업은 기후변화 전문가가 돼야 우리 아이들 살립니다. 참 신기하죠? 이런 게 현재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유튜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계가 조금 더 허물어질 수 있는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공공은 개인처럼, 개인은 공공처럼, 그 중간쯤 어디쯤인가 우리 사회에 미래가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했는데, 그래야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려서 뭐가 되건 어디쯤에 있건 우리의 이런 인플루언서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정책적인 소통과 국민의 옆에 친구처럼 있을 수 있는, 그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김미경 대표님을 자문으로 모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먼저 들기는 합니다. 예, 요 질문과 관련해서 총리님께도 사실 의견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공유해 주실 만한 소통 성공 사례,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 토론회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총리님 또 프로필을 한번 찾아보기도 했었는데요. 예, 어떠신가요? 예,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예, 믿거나 말거나.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제가 이제 저 시골에서 정치를 하다가 1번지라고 하는 종로에 와가지고 이제 출마를 했는데, 사실 쉽지 않죠. 저 산골 정치인이 1번지에 와서 하니까. 그런데 그때 대학생들이 한 20명 정도가 이제 자원봉사를 하러 왔어요. 근데 그들이 저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이 뭐야 도대체? 그게 이제 지금부터 1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젊은이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네이밍을, 이름을 균분리라고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분리가 뭔가 그랬더니 그거야 금방 들어오잖아요. 제가 세균인데 러블리, 예? 세균 러블리를 그 신세대들이 줄여가지고 균분리로 했는데, 이게 뭐 그냥 숫자가 막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하여튼 정치인들이 하는 그 인스타 중에서는 제가 1등이었어요 그때. 예? 예.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 버려 가지고 좀 그리고 또 저도 바쁘고 그러니까 황폐화 돼 버렸는데 그래서 사실은요 신분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분리가 원조가 아니고 균분리를 따간 게 신분리입니다. 예,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 신분리님께. 그걸 저기를 보시면 알아요. 이제 시작한 시점을 보면 네이밍을.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종로에서 선거에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그 인스타 균분리였다 이렇게 보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요새는 그 공무원이 제가 되고 나서 이제 공무원 채널이 유지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그 젊은이들이 만들어서 히트를 했던 것이 제 인생에 아마 영원히 남을 그런 쾌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뭐 그보다 더 큰 어떤 영향력이나 파워를 앞으로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총리님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앞으로도 또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토론회에 있어서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SNS를 팔로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아무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재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정보가 뭐 굉장히 빠르다든가 굉장히 나한테 최적화되어 있다든가 그런 느낌을 사실 지금까지는 별로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데 물론 그건 저의 특수한 사례일 수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 어떤 부처의 어떤 소셜은 또 팔로잉을 하시고 있으실 수도 있겠죠. 어쨌건 좀 노잼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공한 곳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민간에서 이렇게 참여하신 패널분들께서는 조금씩 이미 조언을 해주셨지만 이 부분만 좀 이렇게 개선하고 바꾸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사실 이번 토론회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것인지라 많은 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필성 대표님 께 한번 여쭤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맨 처음에 발표를 해주신 우리 양윤직 본부장님께도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오충섭 팀장님과 또 아직 발언을 하지 않으셨던 김현성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한영민 차관보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필성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각층에 이렇게 다 선별적으로 뭔가 소구하는 콘텐츠 제작 시스템이나 아니면 접근 방법 이런 게 좀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좀 재미있게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뭔가를 해내려면? 네, 사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유튜브 채널 만들고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 컨텐츠 만드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유형의 질문들을 정말 각계각층 전문가분들 뭐 정부 부처 브랜드 언론 정말 많은 분들한테 받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마다 사실 처방법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정부 부처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예전에 제 기자 친구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저는 지금도 인상 깊은데 제가 그 기자 친구가 되게 약간 사소한 기사를 쓰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쪼렙 기자 시절이다 보니까 뭐 무슨 막 폐기물 관련된 기사 쓰고 뭐 약간 멧돼지 기사 쓰고 뭐 그러고 있을 때였는데 야 너 그런 거 기사 써가지고 뭐 하냐 막 이런 얘기 하니까 필성아 이해관계자는 다 본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 딱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신문은 잘 안 보고 뉴스는 안 보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 관련된 기사는 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는 본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정부 부처야말로 이 국민들을 이해관계자로 두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정부 부처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자들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인데 약간 이 재미와 유용성이라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다 보니까 둘 다 못 잡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되고 그 국민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컨텐츠를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곳이 정부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약간 재미도 추구해야 되지 않아? 뭐 약간 젊은 친구들에게 약간 소통도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시청 의도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청자가 어떤 컨텐츠를 볼 때는 분명한 의도라는 게 있어요. 내가 시청자라는 게 항상 어떤 컨텐츠를 볼 때는 항상 똑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볼 때는 정말 뭔가를 알고 싶어서 보는 거고요. 무한도전을 볼 때는 재밌고 싶어서 보는 거고요. 뽀로로를 볼 때는 뭐 우리 아이를 재밌게 하고 싶어서 보는 거겠죠.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한단 말이죠. 정부 부처 컨텐츠를 볼 때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의 환경 문제나 뭐 부동산 정책 문제나 이런 걸 보고 싶어서 보는 거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이제 목적이나 유용성을 좀 더 고려해서 컨텐츠를 전달하는 게 먼저 1차적인 목표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지만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은 그래도 작년에 저희가 청와대와 했던 그 마인크래프트 어린이날 그 방문 컨텐츠가 그래도 재미 측면 그리고 대중성 측면에서는 좀 의미 있는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들이 청와대 방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이제 청와대 홍보실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아이디어를 드렸던 게 이제 마인크래프트로 좀 청와대를 만들고 이제 아이들이 직접 방문을 하지는 못하지만 컨텐츠를 통해 방문을 하는 그런 가상 컨텐츠를 만들고 실제로 그 맵을 게임 안에 이식을 해서 그 게임을 할 줄 아는 친구들은 게임 안에서 또 청와대를 가지고 놀아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해보면 어떠냐라는 아이디어를 드리고 그걸 같이 컨텐츠를 만들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컨텐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면은 청와대 유튜브 채널에서는 4번째로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컨텐츠를 드리고 가끔씩은 또 이렇게 흥행할 수 있는 뭐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든다면은 좀 더 의미 있는 컨텐츠로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보통 요즘은 일반인들도 본캐와 부캐가 있어서요. 뭐 인스타그램에서는 사적인 나를 보여준다면 페이스북에서는 조금 더 커리어와 관련된 나를 보여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채널을 개인도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거든요. 공공에서도 조금 그런 감성이나 아니면 유용성을 좀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도 스타트업 지원 팍팍하는 정보가 가장 빨리 올라오는 아주 유용한 채널이 있으면 바로 팔로우를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양윤직 본부장님께 그다음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 뭐랄까 짧고 굵게 핵심 위주로 소통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네,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의 그 SNS가 꼭 재밌어야 되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꼭 재미만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유익하니까 찾아가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찾아가기도 하고 이용하는 서로 다른 목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 공공기관에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막 우리 채널들 막 이제 뭐 10만 만들어야 되고 20만 만들어야 되고 이 욕심이 앞서다 보면 자꾸 무리하게 그냥 재미만을 추구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저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좀 더 본질적인 가치에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질적인 가치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제가 만약에 노래방을 간다면 노래를 굉장히 재미있게 신나게 잘하는 친구와 아니면 노래 못하지만 내 노래를 잘 들어줄 수 있고 박수도 쳐주고 탬버린 칠 수 있는 사람 중에 난 누굴 데려갈 거냐. 저는 후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공공의 디지털 소통이 반드시 뭘 이렇게 재밌게 전달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않고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 잘 들어주는 채널로서의 역할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쩌면 답이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잘 듣고 또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를 그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답을 풀이하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은 가끔은 재밌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진지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본질이 훼손되면 아무리 재밌게 해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오충섭 팀장님께 똑같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 경험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으신데요. 좀 관광공사라고 하면 관광공사 타깃에 맞는 기획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아까 제가 답변해 주실 분 리스트에는 넣지 않은데 우리 이승환 대표님께도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기사를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공적인 기사.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재해석하는 기사를 또 싣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좀 뭐랄까 뭐 이건 꼭 정부가 이런 식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퍼블리싱하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있으시면 그 말씀을 해주십사라고 이따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팀장님 말씀 관광공사는 어떻게 기획하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아까 원래 하는 방식은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사실은 20, 30대 MZ 세대가 타겟인데 실제는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전략적인 영상을 만들었어요. MZ 세대의 취향은 뭐냐면 병맛, 아무 생각 없어야 돼요. 맥락이 없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욕설을 하거나 슬랩스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고민했어요. 과연 공사 영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 샘플로 잡은 건 뭐냐면 SBS 스포츠 뉴스예요. 스포츠 뉴스는 뭐냐면 저희랑 똑같아요. 이 공정성이나 어느 정도 이 스테이터스는 있어야 되는데 뭔가 재미를 보여주려면 그러니까 B 플러스, 저는 최근에는 B 프리미엄 영상이라는 B 프리미엄 영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그렇다고 완전히 비난을 안 받을 수도 없지만 계속 있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요즘은 많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그 인정하는 선까지, 그런데 그 선을 참 잡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리님이 적극행정 상 받으시면서 그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실패하라. 그 다음에 접시를 개인 명의로 주시면서 이걸 깨라 그러시는데 최근 스타트업에서 책 읽은 거 보면 기본적으로 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스타트업은 3번 실패한 사람이래요. 경영자가. 왜냐하면 처음에 되면 얘가 오래 못 갈 것 같고 4번 이상 실패하면 아마 이 무능력자라고 오해 받아서 낙인을 찍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요즘 어떻게 보면 인싸가 돼서 지자체 강연 좀 하다 보면 계속 여쭤봐요. 저희 과장님, 부장님, 팀장님이 결제가 안 된다고. 저도 아마 3년 전, 4년 전에서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많이 이 정부 자체도 지금 문체부 차관분님도 나와 계시지만 작년에 제가 마지막 강릉 영상은 뭔가 로컬 브랜딩 차원에서 막 꾸겨 넣었어요. 단오제, 샤머니즘, 카톨릭 춤추는 거, 불교 춤추는 거.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내가 이거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저희가 사장님, 그다음에 장관님도 보고 드렸는데 하나도 안 빼셨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희 쪽은 지금 많이 총리님이 얘기했듯이 정부 자체가 많이 개선은 돼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어쨌든 국가의 세금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마음에 안 드시면 저희 사과해야 되고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데 어쨌든 항상 지향이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저희가 바라보는 목표가 있으면 조금 과정이 어렵더라도 총님이 말씀하셨어요. 실패를 그 조직이나 상급 기관에서 인정해 놓는 분위기면은 모두가 챌린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는 보이시지 않지만 줌으로 각 부처에 이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연결되어 있으십니다. 예, 그 분들께 굉장히 귀한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이승환 대표님께 공공이 좀 더 잘 소통했으면 좋겠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 관련해서 먼저 소셜미디어 운영 측면에서는 이게 재미가 목적일 수 없고요. 요즘 뭐 충주시처럼 해봐라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전에는 고양시처럼 해봐라가 있었고 그게 목적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에 재밌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자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정부보다 더 정부를 좋아하는 유튜버도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응은 힘들 것 같고요. 언제나 제가 이야기하는 건 예산 문제인데 제가 한 13년 전에 그때 아마 MB 정부에서 김철균 비서관 밑으로 해서 소셜미디어를 처음 구축했던 걸로 아는데 이거 지금 일이 한 서너 배로 늘었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13년 전이랑 예산이 계속 거의 동일하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 정도가 아닌 한은. 이거를 올리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로 공공기관은 재미를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필요한 쪽에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정보를 빠르게 찾기 위해서는 검색이 잘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정부 부처 중에 일부는 검색이 막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IT 인력을 좋은 인력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으로 메시지를 쏴주는 건 사실 개인 데이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해도 이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이제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뉴스를 쏴주는 거에 있어서는 약간 이슈가 되는 게 일반인들은 사실 보도자료 개조체를 보면 이게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백수가 된 그 주진영 사장님이 하나증권에서 굉장히 많이 인정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증권사 애널리틱 애널 보고서들을 전부 다 사람들이 읽기 쉽도록 그 소설가 같은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글을 완전히 다듬은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정보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가 어떤 내용이든 간에 욕할 사람은 욕하고 칭찬할 사람은 칭찬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나가는 자료 자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다듬는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입니다. 네, 너무나 정확하게 1, 2, 3, 4번 정리를 해서 뭐랄까 참고할 만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 김현성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가 브랜딩에 대한 고민을 평소에 하신다는 말씀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간단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자리가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일단 정부에 얘기하고 다녔었고, 사단법인으로 인플루언서 경제산업협회라는 거,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일종의 경제 문제나 산업의 문제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국회에서 최초로 인플루언서 산업의 전망과 과제라는 그 컨퍼런스를 어디 가셨는지 우리 김성수 실장님 의원일 때 저희가 했었는데, 그때 우리 김성수 실장님이 그렇게 인사말을 했었어요. 저는 인플루엔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그 방역 이게 바이오 관련한 행사인지 아셨다고 이제 농담으로 하셨겠지만, 근데 아마 실장님이 그때 받은 인상으로 정부의 총리실에서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늘 정부의 기관의 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민간에 있을 때 인플루언서를 이렇게 브리핑을 하셔야 된다. 과거 우리가 기자들에 대하는 10분의 1만이라도 인플루언서와 관계하고 인플루언서와 이게 뭔가 친화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조성만 실장님 오셔서 또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인플루언서 경제산업협회를 했을 때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인플루언서와 이런 어떤 디지털 경제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그동안 우리가 못했던 국가 브랜딩 작업을 지금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때도 사실 코로나 전이었는데, 코로나가 일어나고 K 방역 그리고 구글에서 코리아를 검색하는 검색의 수와 저펜을 검색하는 검색의 수가 어느 순간 역전됐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보니까 오늘 제가 해보니까 여전히 이제 재팬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이 시점에서 이제 K 방역 이후에 이러한 우리의 관심을 과연 어떻게 돌려야 되느냐. 저는 그게 이제 컨텐츠를 넘어서 이 커머스에 기여하는 인플루언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그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굳이 제가 조금 아이디어로 이제 우리 한영민 차관님 모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지금 한국에서도 러시아어로 러시아의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 친구가 있어요. 한 민경아 씨라고 한 70만 정도 구독자가 있어요. 그 친구가 가면 러시아어로 컨텐츠를 만들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유명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이런 그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을 조금 더 네트워킹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컨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일종의 글로벌한 캠페인과
글로벌한 해커톤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의미 있는 컨텐츠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김미경 TV의 김미경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 인플루언서를 하는 친구들은 만나보면 굉장히 개념차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어떤 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플루언서들의 공공성을 가지려고 하는 인플루언서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어떤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사실 지금 브랜드 K라고 그래갖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온라인 안에서 어떤 커머스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브랜딩 역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인증해주는 브랜드 K라는 브랜드를 붙일 수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랬더니 실제로 이분들이 해외 진출에 어떤 성과가 100% 이상씩 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갖지 못하는 브랜딩 경쟁력을 좀 정부가 국가 브랜딩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던 기회가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 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좀 지속적으로 고민을 나누는 시간 자주 가졌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한영민 차관보님, 문체부 차관보님께서 묵묵히 패널 토론 내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데요. 예, 디지털 소통을 위한 정부의 준비와 노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현직 본부장님 말씀에서도 있었지만 짧고 굵게 하고 또 우리 김미경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은 약간 좀 민간은 약간 공공스럽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이 세대에 맞게 또 어떻게 컨텐츠를 어떤 플랫폼을 얹어서 제공하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이 디지털 정책을 디지털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처의 팀을 만든 정부가 우리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단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정부 부처의 이 영상 담당 작가 디자이너 해가지고 최소한 3명을 한 팀으로 디지털 소통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소통팀을 통해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그 컨텐츠를 디지털적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지금은 약간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전달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좀 이 교육과 이런 경험을 살려서 국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장관님들의 이 SNS를 활성화시키고 장관님들을 인플루언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문체부 산하에 KTV라고 방송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대통령 행사부터 각 부처의 행사까지 정부가 생산하는 콘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아카이빙해서 지금은 이제 지자체 정도까지만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25년쯤에는 일반 국민들도 그 콘텐츠를 활용해서 그 영상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정책을 국민들한테 전달하면서 국민들이 그 정책을 가지고 저희 콘텐츠를 가지고 다시 또 그 각자의 SNS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자료로서 좀 제공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새 저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이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중기부에서 상인들한테 재난지원금 이 정보를 알려드릴 때 배달의 민족이랑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상인들한테 정보를 전달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걸 금융위원회가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카톡에서 그거를 클릭하면
그 신청하는 사이트로 바로 넘어가게 해서 공유를 했는데 그 처음에 기획할 때 얘기를 저도 듣고서 이제 뭐 회의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제 친구가 저한테 그 카톡으로 그걸 보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플랫폼, 어떤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에 어떤 정보를 제공해서 그 정보 소통의 효과성을 높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부님 감사합니다. 이제 패널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은 제가 어느 정도 마감을 하고요. 지금 사실 청중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줌으로도 연결해 있으시고 그다음에 유튜브로 시청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줌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의 질문을 먼저 좀 받아볼까 합니다. 네. 지금 저희한테도 화면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패널 분들께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지금 또 이 자리에 뭐 차관보님이라든가 공보실장님이라든가 다른 분들도 함께 계십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좀 이렇게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 분 계시네요. 예. 지금 말씀을 아마 하실 수 있으실 텐데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어떤 분께 어떤 질문 하시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복지부 엄현철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매우 잘 들립니다. 네네. 예, 저는 이제 오늘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첫날이어서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나 백신과 같이 저희가 타 부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발표하는 대책의 경우 사실상 이제 국민이 체감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가 사실은 굉장히 반드시 또 동반되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함께 홍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또 막상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업 소통을 할 때 이럴 경우 이제 노하우가 무엇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분께 이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잠시만요. 저는 그 공보실장님께서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공직에 계시다 보니 어떤 분께 예, 답을 들어야 되는지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실장님 갑자기 지금 호출되셨는데 예,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 갑자기 답변을 받은 것처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공보실에서 늘 공무원들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이끌고 있는 어쩌다 공무원이 된 어공 조성만 실장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 제가 이 답변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자리에 이제 구윤철 장관님께서 이 답변을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장관님께서 개인사가 계셔서 대독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답변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답변을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종이 한 장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만 몰랐군요, 이거. 예. 근데 봤더니 아주 우리 공무원들이 낱낱이 이렇게 깨알처럼 써주셨더라고요. 코로나 대응은 물론 탄소 중립, 알리고 소통하는 과정 매우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답변 말고 오늘 저도 이렇게 여러 인플루언서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정부에서 이 국민을 너무 홍보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홍보의 대상이 아닌 오늘 또 이렇게 소통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통의 대상으로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제목이 우리 문턱 없이 만납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국민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국민의 얘기를 듣는데 너무 문턱과 벽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렇게 문턱을 없애자는 것도 사실은 국민의 얘기를 좀 듣자. 그리고 그 국민의 얘기를 들어야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정책을 통해서나 홍보를 통해서나 말씀해 주는 게 여기 인플루언서들에게도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줄 때 우리 디브리핑에 와서 참여를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정보를 낱낱의 인플루언서들이 활용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문턱 없이 만나자는 이 듣는 자리, 그리고 앞으로도 좀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자리를 정부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총리님께서 이제 직접 지시를 해주셔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저희 총리실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작한 대로도 일방적으로 끝나지 않아야 되는 게 함께 좀 부족하지만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행사나 뭐 앞으로의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는 이 시작에 대해서 좀 쓴소리와 함께 의견도 좀 주시고 쌍방향성의 소통이 돼야지 훨씬 더 홍보에도 그 부가가치가 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느닷없이 제가 대독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 저기 이 자리에 계신 물론 아주 훌륭하게 그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계시죠. 좀 더 문턱을 없애고 같이 좀 소통을 하자. 그리고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그 인플루언서들도 함께 좀 참여를 해주십사 이렇게 각별한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살짝 질문하신 의도와는 조금 다른 형태이지만 좀 더 큰 그림에서 뭐랄까 어떤 자세로 국민을 만나는 것이 좋을까, 서로 소통하면 좋을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로 패널 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 이렇게 시청하고 있으신 분의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요. 사실 여기서 제일 바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제 마음속엔 사실 스타트업 대표가 가장 바쁘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틀째 내내 새벽 4시에 집에 갔다가 그 다음날 10시에 출근하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김소연 대표님, 이필성 대표님이나 김미영 대표님 제일 바빠요라고 하고 싶지만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자면서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총리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리님께 좀 패널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질문을 좀 해주실 분, 네, 이필성 대표님께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바쁘셔서 아마 좀 시간이 없으실 텐데 그래도 짬을 내서 여가 시간에 혹시 뭐 유튜브 컨텐츠를 좀 보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 있죠. 그 제가 나오는 유튜브를 예, 그 이제 국회에서 싸우면 유튜브로 이렇게 제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농담이고요. 사실 이제 이 그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미경 TV가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면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오늘 오면서 그랬더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조금 그 이제 정치인들끼리 뭐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좀 재미도 쏠쏠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필요한 그런 정보나 이런 것도 제공하고 하는 그런 다양한 유튜브를 좀 즐기면 어떨까. 그래서 뭐 우리 김소영 씨 또 이나리 씨 뭐 등등 이렇게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 다른 질문을 우리 김소연 대표님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십니까? 네, 저는 갑자기 대뜸 나이를 밝히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20대 창업가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무래도 요즘 또 전례 없는 취업난이 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열심히 취업을 했으나 곧 쉬어야 하거나 아니면 또 다시 회사에서 나와야 하는 제 주변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그리고 있는 어떤 비전이랄까요? 이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김소연 대표나 또 우리 이승현이죠, 헌이구나, 이승현 대표 이렇게 이런 분들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우리 신세대들은 확실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천편일률적으로
뭐 의사를 한다든지 뭐 교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딱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고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도 피곤하게 생각하거나 힘들게만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세대들은 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거기에서 보람을 찾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이제 돈도 좀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 뭐 운동선수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쪽에 재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잘 할 수 있는 일을 적절하게 하면서도, 그러니까 너무 뼈 빠지게 하지 않고도 적절하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해야지 내가 다 해버리면 내 친구들은 할 일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미래 세계는 그런 세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R&D나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에 이 실력 발휘를 하는 그런 나라. 그러므로 해서 우리 신세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그런 대한민국, 그것이 아마 바람직한 세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사실 요즘 20, 30대, 특히 20대, 10대들한테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일자리이고요. 그 일자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뼈 빠지게 일하고 싶어서 그 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뭐 경제적인 독립은 물론이요, 이 사회에서 어떤 한 부분 차지하면서 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 불확실하게 보이고 불안하다 보니 고민과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있으신 어떤 그림을 약간 보여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사실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들어온 질문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신 이미 여러분들께서 공공에서 하는 소셜의 커뮤니케이션은 단지 재미 추구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고, 실제로 지금 최재훈님께서 해주신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의 그 취지 또한 뭔가 너무 재미있는 거, 사람들이 많이 보려는 콘텐츠만 하려다가 보면은 정작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또는 소외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 더 뭐랄까 뒷전에 간다든가 조명을 덜 받을까 좀 걱정스럽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쭉 그런 얘기들이 지금 패널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단지 재미가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정보도 드리면서 소통할 수 있을까? 아마 곧 발표도 하시겠지만 그 전에 먼저 질문이 있으니 간단히 답 부탁드립니다. 자기 중심적이어서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을 먼저 존중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들 같이 공무원들이나 공공의 주인은 국민들이시거든요. 그런 기관이나 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소통을 열심히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해야 자신한테도 그 유리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성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국민 먼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고 국민들께서 좋아하실 컨텐츠를 만들고, 또 자기가 잘하는 거 꼭 자기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께서 아시고 싶어하고 국민들께서 필요한 것, 이렇게 이 수요 자체를
국민 중심으로 사고 자체를 국민 중심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 그래도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내용도 만들고 또 그런 기관으로도 발전하고 또 그런 공직자로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바쁘신 분들, 총리님뿐만 아니라 바쁜 분들께서 많이 함께하셔서 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으면 좋겠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요. 일단 패널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들 종합하자면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땐 저는 혼자 지레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클릭수 많이 나오는 소셜 채널 만들까 이런 얘기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얄팍하게 했었는데 막상 말씀을 나눠보다 보니 그게 아니라 정말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맞는가에 대한 쪽으로 패널분들께서 방향을 잘 잡아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오늘의 이 이벤트 행사를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총리님께서 우리 문턱 없이 만납시다라는 주제로 마무리 발표를 짤막하게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프레젠테이션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문턱 없이 만납시다. 여러분께서 들려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는 소수의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각자들에 의해서 항상 역사가 만들어졌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대의 선각자들은 누구일까? 제가 보기에는 인플루언서들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오늘 행사는 시대를 개척하는 인플루언서들의 소통의 정신에 앞으로 정부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다짐의 자리입니다. 또한 소통 개척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자 마련된 공론의 장입니다. 제가 말씀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직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고자 애쓰는 대변인들 이런 분들이 듣고자 이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엄청나게 변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찾아보려고 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이 새로움인가 묻고 싶습니다. 오래된 것은 바꾸고 버려야 되는 대상입니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오래된 것 속에서 새로움을 찾아내고 새로움 속에 전통을 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시대 꼭 필요한 소통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는 소통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들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인 모두는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 남미의 변이 바이러스가 왔잖아요. 영국에서 왔죠. 브라질에서 왔죠. 예, 그래서 남아공 바이러스가 아주 센 놈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아마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게 바로 지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이제 평소에 자각하지 못했는데 코로나19란 녀석이 그걸 우리한테 일깨우게 해준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이 연결의 의미를 각인시켜줌과 동시에 거리두기라고 하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연결과 거리두기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꼭 단절의 의미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강요하다시피 한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의 참 의미는 연결이 돼 있지만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소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서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통해야 알고 알아야 이해를 하고 이해해야 상대를 배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참된 소통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것을 다시 절감을 했습니다. 제게 소통의 참 의미를 깨우쳐준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스크 대란이었습니다. 저기 어렴풋이 보이는데 긴 줄이 보이죠.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많고 또 공급은 부족하고 이렇게 수급이 이제 균형을 맞추지 못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뭐 약국이나 마트나 이런 데 앞에 줄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100m, 200m 이렇게 줄을 설 때 국민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폭주를 했고 또 참으로 저로서도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2부제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2부제면 이렇게 그 수요와 공급이 이제 이 불균형한데 이틀에 하루씩이면 되겠는가? 그런데 공급량을 보면 이틀에 하루가 아니고 이틀에 한 장이 아니고 몇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공급이 수요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2분의 1로 만들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일단 현장으로 나가서 약사님들, 약국 주인들, 또 마트 주인들 이런 분들로부터 말씀도 듣고 전문가들하고도 대화했죠. 그 결과 이렇게 수요의 5배나 이제 공급의 5배나 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부제로는 턱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른 결론을 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국무회의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정회된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 국무회의를 정회하면서까지 2부제로 갈 거냐 5부제로 갈 거냐 철저하게 토론을 하고 서로 이 검증을 한 결과 결국은 국민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서 5부제로 가자. 그랬더니 줄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처음에는 야 5일에 2장이 뭐야? 그랬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결국은 국민들께서 이 불평 불만을 하시지 않게 만든 경험이 있죠. 이것은 그 이제 K 방역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런 자랑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우리가 이제 이 오브제 마스크 오브제 또 드라이브스루 뭐 이런 거 등등을 하니까 세계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하는 소통 방식을 차용해 가지고 우리 방식을 써서 이제 따라오는 이제 그런 상황도 만들었고 또 국내에서도 소상공인들에게 이 자금을 지원을 하고 또 그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하고 그 자금을 지원하고 지원금을 줄 때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줄이
엄청나게 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오브제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소통 방법을 찾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K-방역의 토대가 되었고 결국은 소통이 답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한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K 경제 회복의 프로젝트가 시작된 건데요. 먼저 서민 경제를 살려야 할 터인데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살림의 동반 성장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다. 저는 이건 역시 소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통의 길을 트는 데 있어 정보의 문턱부터 없애야 되겠다. 이 정부가 정보를 나누고 정보를 유통하는데 문턱이 있으면 그러면 소통이 제대로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이제 소통이 없이는 변화를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점을 정부부터 깨닫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보의 편중은 배타적 기득권을 만들지요. 기득권은 카르텔을 만들고 결국 정보의 공유를 제한합니다. 그 속에서 짬짬이가 이루어지고 종국에 가서는 그들만이 누리는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며 정의롭지도 못한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인데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그 공고한 기득권의 벽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벽에 금을 낸 것은 일부 엘리트가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7년 저게 촛불 혁명의 모습이지요. 저것은 기득권의 벽에 균열을 내고 진짜 소통이 무엇인지를 밝혀준 이정표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평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국민 한 분 한 분이 참여하고 소리내는 강력한 메시지의 생산자이자 전파자였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연결된 국민 미디어의 힘이 새로운 시대 변화에 물꼬를 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촛불혁명에서 시작된 소통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누구도 정보를 독점할 수 없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의 정보는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어야 하고 투명하고 적법하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실에서 막 문을 연 문턱 없는 디브리핑은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문턱 없는 디브리핑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소통의 벽을 허무는 도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국민과 정부를 잇는 소통의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한 플랫폼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턱 없는 디브리핑이 앞으로 잘 진화하고 그래서 국민들과 소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실행상의 어려움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의지를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문턱 없는 디브리핑의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행사를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총리님 소감을 듣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소감의 일단을 말씀을 이미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오면서 과연 이게 소통하자고 가는데 소통이 잘 될까?
왜냐하면 저는 뭐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인플루언서의 친구도 아니고 그래서 잘 될까 걱정을 하고 왔는데 와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소통이 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무슨 세대가 같아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구나. 소통하고자 마음 먹고 노력하면 소통이 되는 거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정부의 소통의 방법은 일방통행 측면이 강했죠. 그런데 진짜 양방통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의 집단이나 또 이렇게 정해진 코스가 아니고 그냥 탁 터놓고 국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방법이 동원되어야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국민들과 함께 정부의 정책 집행에 성공적인 도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정부가 하는 일도 인플루언서들의 영역일 수 있다. 이렇게 그 특정 분야에 머무르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좀 문을 활짝 열고 정부와도 함께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더 좋은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오늘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나리 대표님이 그리고 특별히 아주 그냥 사회를 잘 하셔서 오늘 행사가 빛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도 여러분들 채널에 좀 가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인플루언서 분들과 공무원 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